오늘은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다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경북 북부와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출근길 일부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네요. 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비가 내렸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소강 상태에 이르렀지만 간밤에는 새벽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기도 했습니다. 비 예보를 듣고 나서 손에 우산을 하나씩 쥐고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 등 수도권에는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는 폭우성 구름이 서울과 경기 일대를 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교통 상황은 비가 내리면서 평소 월요일보다 조금씩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출근길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돼 가시거리가 짧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도는 잠시 뒤 아침 7시부터 재난 안전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경북 북부와 충청권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북 안동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만 180mm 가까운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 강물이 불면서 마을 4곳이 고립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밤사이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저지대나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은 피하고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금강과 낙동강 유역에선 홍수경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교량들이 있습니다.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진 홍수경보에 이어 곳곳에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져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CCTV를 통해서 지역별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자, 대전시에는 복수교입니다. 여기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교각 아래로 거센 물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대전시 만년교입니다. 여기는 따로 특보는 없는데요.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센 물살을 볼 수가 있죠. 자, 현재까지 낙동강에 있는 경북 영양 청암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경북 상주에서는 화계교와 후천교 등 3곳에 각각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강에 있는 충북 옥천의 옥각교와 충남 금산 무남교, 그리고 조금 전 현장 CCTV 통해서 전해드렸던 대전 복수교를 비롯해서 임창교에도 현재 시각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 홍수통제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들으셨다시피 충청권에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집중된 중부지방에는 홍수특보도 내려지면서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기상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이 시간 현재 많이 오는 곳은 충남 남부, 충청북도 남부, 경상북도 북부지방,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띠 모양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있는데 현재 그 중부지방에는 호우경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고요. 비가 오지 않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북, 경남 일부, 경북의 일부 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북 익산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비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1시간에 30mm 정도면 우리 이제
비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강수량인데요. 네. 1시간에 30mm 오면 우리가 그 차창에 윈도 브러시를 했을 때 금방 차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그런 많은 비거든요. 시간당 50mm 비면 그냥 양동이로 퍼붓는 정도가 되겠고요. 시간당 80mm 만약 비가 내리면 그건 어딘가는 분명히 넘치고 이제 이 정도의 강한 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전북 익산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는 차가 운행하기 힘들 정도의 앞이 안 네. 보일 정도의 비가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밤사이 호우가 집중이 됐는데 이번 장마를 보면은 유달리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뭐 낮이나 밤이나 같은 이제 그런 조건인데요. 네. 낮에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기가 따뜻하고 밤보다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은데, 자, 같은 양의 수증기가 하늘에 떠 있는데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이 공기의 그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화가 쉽게 되고 그게 이제 비로 떨어지는 거고, 또 그 한 1.5km에서 3km 사이에 강한 그 하층 제트라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어떤 요란이 있기 때문에 그 밤보다 하층 제트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하층 제트 기류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수증기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네. 비의 원료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밤이 되면 구름의 상층부는 그 해가 지니까 차가워져서 더 구름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 세 가지 원인으로 그 밤에 비가 더 낮보다 강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경북 안동에는 지금 고립된 주민 구조 작업도 진행 중인 상태고요. 네. 경북 지역과 충청 지역 홍수 우려도 커 보이는데 장마 초기에 이 정도 수위가 높아진 거는 예년보다 초기 강우량이 많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장마는 제주도에서 지난 6월 19일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고요. 남부지방이 이제 6월 23일, 중부지방이 6월 29일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전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00mm, 한라산 같은 경우는 한 800mm가 내렸거든요. 네. 1년에 한 1200에서 1400mm 비가 내리는데, 이 장마 기간 중에 거의 1년 내릴 비의 한 3분의 1, 뭐 20에서 한 40% 정도가 내렸거든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집안이 지금 매우 불안정하고 그 산에서 모여지는 그런 물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인데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지금 작년 7월 13일부터 15일 그 3일간 그 악몽에 충청도 지방에 한 500mm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주 오창 궁평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 뚝이 무너져서 지하차도로 내려가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시기는 뭐 같진 않지만 지금 이번 그 8일, 9일, 10일 역시 지금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걸려 있고 서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 정체전선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과 내일 그 중부지방 그 충청도 특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지하 시설물들 침수, 이 문제에 각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부와 경북 북부 오늘은 어느 정도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비가 내렸는데 네. 앞으로 오늘과 내일 지금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형태가 앞으로 향후 10일간 예보를 보면 거의 매일 비가 온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열흘 내내 비가 내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비가 강해졌다. 그러니까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또는 활성을 띄웠다가 이제 이렇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을 할 텐데, 앞으로 오늘만 이 중부지방에서 많은 곳은 한 100mm 이상의 비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이번 그 6일부터 오늘 8일까지 지금 3일간
이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총 합계가 한 200~300mm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중부지방에 지금 북쪽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남부지방은 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역별의 날씨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름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국이 펄펄 끓는 그런 어떤 폭염 속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그 정체전선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은 일본은 굉장히 지금 덥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부도 지금 오늘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일 텐데 이렇게 더운 이유는 지금 구름이 덮여 있고 비가 오기 때문에 안 더운 거지 원래는 지금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별로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고 지금 몇 주째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이 8일인데 지난 중부지방경은 이제 6월 29일 시작이 돼서 지금 장마에 이제 어떤 약 한 중간 부분 지난다고 봅니다. 네. 통상 장마가 7월 하순경에 이제 끝나는데 앞으로 적어도 한 향후 열흘간은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계속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주일간은 장마권에 분명히 들어있는 때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장마가 언제 끝날 것인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 우리나라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의 한 전반경 그러니까 20에서 25일 사이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 언제 끝날 것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한 하루 이틀 사후 분석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장마 종료 시기 분석이 가능한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마 전망 자세히 해봤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르며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려 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당 선관위가 나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은 한 후보 사퇴 촉구 움직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일부 원외 인사가 한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이끄는 김종혁 회장은 SNS에 글을 올려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원외 인사도 YTN과 통화에서 제2의 연판장 사태는 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인 한 후보는 문자 내용이 알려진 시점이 공교롭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한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캠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연판장이란 프레임 자체가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고요. 실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초선 의원이 주도한 연판장에 불출마를 택한 경험이 있는 나경원 후보는 줄 세우기는 지긋지긋하다며 원희룡, 한동훈 후보를 싸잡아 직격했습니다.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쪽은 우격다짐이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모습이 일종의 덤앤더머로 보입니다. 윤상현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갈등이 아닌 공약으로 경쟁하자며 두 후보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자. 응? 그리고 자꾸 과한 공격은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와 합동 연설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후보 간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은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문자는 지난 1월 이른바 윤한 갈등 직전에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후 상황을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여당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몰카 범죄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 일부에선 총선 악재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취임 한 달이 안 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무시 논란이 불거진 문자는 이때를 전후로 보내진 거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차례로 5통의 문자를 보냈고 한 위원장은 이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단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폐를 끼쳐 송구하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겠느냐. 해결된다면 몇 번이고 사과하고 더한 것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에 답이 없었을 때로 보이는 지난 1월 21일 윤한 갈등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충돌이 공개됩니다.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김 여사의 문자가 갈등 원인 중 하나였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며 문자의 맥락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자 논란을 두고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마라, 일체의 개입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발단인 만큼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야권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는 의사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며 멈춰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 재표 결과 검사 탄핵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예고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파행으로 6월 국회가 막을 내린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부터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여야는 이번 주 의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가장 큰 뇌관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살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2번이나 거부권을 쓴다는 건 그 부담이 온전히 대통령실 그리고 그것을 두둔하려면 여당의 몫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재표결 때도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도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방해물은 제거하겠다는 이재명 지키기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상권 분립을 짓밟는 위헌적 입법, 근거 없는 탄핵몰이를 통한 사법부와 방송 장악 시도, 무분별한 국정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송사법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의사 일정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날 이 전 대표 부부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국면 전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문입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도청 공무원 배모 씨를 시켜 경기도청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배 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송치하지 않았는데 공익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 전 대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자 검찰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찰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요. 다른 해병대 피의자가 심의위 무효를 주장하며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이 아닌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명백한 잘못이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겁니다. 또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외압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스마트폰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시죠. 동네 인증까지 되어 있는 상대방과 직거래를 잡았는데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기 범죄 유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당근에서 한모 씨와 외화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인증이 되어 있는 데다 괜찮은 거래 후기들도 있어서 별다른 의심은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 씨 집 앞으로 찾아간 A씨. 그런데 한 씨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웠다며 계좌 이체를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아파트에 있는데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돈을 보내주면 집 문 앞에다가 돈을 놔두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씨의 개인정보를 여럿 알고 있는 데다 아이까지 키운다는 말에 A씨는 별 의심 없이 125만 원을 입금했는데 돈을 보내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날 한 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은 사람은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주에 사는 B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한 씨와 직거래 약속을 잡았고 똑같은 수법으로 135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채팅도 막 와 있었고 거래 완료 글도 있었는데 제가 다 채팅을 걸어가지고 단톡방을 한 개 만들었어요. 10명 정도인 것 같아요. 80km나 떨어진 두 곳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벌어진 신출귀몰한 사기.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당근 측은 동네 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계정에 최대 2개 지역까지 위치를 인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의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씨 계정은 영구 제재 조치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나 또는 대면을 직접 통해서 하는 방식, 이게 2가지 방식 등이 예방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한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입주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 위장 이혼으로 돈만 가로챈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A씨는 5년 전 서울 성산동 가좌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중반이었는데 세대별 근저당이 2천만 원 정도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부동산에서도 들은 거예요. 저희가 조금 걱정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2호 라인은 다 월세를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이유로 A씨 등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같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는 전체 17세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7세대. 피해 규모는 각각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과 이혼하면서 건물을 넘겨받은 전 남편이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등에 건물이 압류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입구에서부터 문짝을 비롯해 각종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 사용이 끊긴다는 안내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들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세 보증금을 챙기고 남편에게 체납된 세금 등 빚을 몰아주면서 이른바 알맹이 빠진 건물을 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 임대인의 자택에 현 임대인 명의로 된 우편물이 있다라든지 현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못할 때 전 임대인이 와서 건물 관리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피해자들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의 위장 이혼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제보자들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서 거주지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은 부동산 정책과 경기 악화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위장 이혼 같은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양측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구로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종합병원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환자와 직원 15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수를 들고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6층에 있는 집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7명은 구조됐습니다. 밀양의 한 병원에서도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7층짜리 종합병원 안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50여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달리는 열차 옆에서 불꽃이 보이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발생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차량기지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일대는 오랫동안 짙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3명이 탑승한 채 지난 3일 타이완을 출발해 제주도로 오던 요트가 한때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8시간 만에 해경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요트를 발견했는데 배 엔진에 문제가 있었지만 탑승자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고령화 시대에 맞춰 기술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1,000만 명을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 운전자 수도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요. 예, 맞습니다. 2019년에 약 14.5%였던 비율이 20년에 14.8 점차 늘어가지고요. 작년인 2023년에는 20.0%입니다. 즉 5건 중에 1건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작년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5건 중에 1건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인데요. 자,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 사고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고 비율을 보면요. 2019년에 23%였다가 이것도 매년 점차 증가하다가요. 22년, 23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에는 29.2%로 전체 사고의 30% 정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관련 사망사고인데요. 물론 그 사고를 낸 본인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작 오류나 집중력 저하 등 사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령 운전자 사고의 원인은 주로 어떤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일본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페달 오조작이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에 65세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페달 블랙박스 판독한 결과 가속 페달만 6번 밟은 걸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오죽 자신이 있었으면 본인이 경찰에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직접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증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어떤 반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급발진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페달을 잘못 밟았다, 내가 실수했거나라는 걸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급발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또보다도 확률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량이 본인의 어떤 의사와 무관하게 빠르게 질주하는데도 이건 급발진일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페달 오조작에 대한 걸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령이라 해도 신체나 인지 능력이 건강한 분들이 많지만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고령화를 겪은 일본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사포카 S라고 안전운전 서포트카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조작 실수로 인해 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이 포함된 차량을 말하는데 결국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것은 엔진 회전수가 기준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연료를 차단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를 구매할 때는 신차에는 한 85만 원, 기존 차량에 설치할 때는 3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또 2022년부터는 이런 서포트카만 내가 운전하겠다. 이런 한정 면허를 발급해오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이것을 내년 6월 이후에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정책으로 네네. 일본에서 그러면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실제로 많이 낮아졌습니까? 예. 그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비중이 제도 정비 이전보다 감소세를 띈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사고 비중은 줄었는데 75세 이상은 아직도 증가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 외에 고령 운전자 대책으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유럽, EU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 모든 신차의 비상 제동 장치, 후진 보조 장치 등 이런 것들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이제 내후년이죠.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정성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 항목을 추가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80세가 넘어가면 2년마다
까다로운 취득 면허를 새로 보고 자동 말소되거든요. 네. 그다음 미국과 독일에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일반적이고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주행거리, 속도 등을 제한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 각종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부터는 면허 재심사가 의무하고요. 네. 또 일리노이주에서는 86세까지는 2년마다, 87세 이상은 매년 실기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면허 자격 제한과 조건부 면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아가지고요. 네. 실제 지난해 1월부터는 초소형 자동차하고 경합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각종 안전장치들이 의무화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에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좀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상자동 제동장치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1월부터 의무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출시된 차에는 해당 장치가 없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처럼 이미 출시된 자동차에도 국가가 후에 어떤 이런 장치들을 설치하는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에는 의무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네. 최근에 차량의 평균 수명은 10년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특히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량을 한번 구매를 하면 10년 아니라 15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하. 작년 1월부터 의무화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은 의무화되지 않고 설치가 안 된 차량들이 훨씬 많이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출시된 차량에 대한 추가 장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또는 비용 지원을 떠나가지고 이러한 장치들이 의무화돼 있을 경우에는 면허 갱신 기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네. 이런 어떤 여러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복되는 급발진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의무화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예를 들면 어떤 법적인 의무화, 결국은 국민들이 비용을 더 지불하든지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차량 원가에 분명히 포함될 거고요. 그런데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장착이 됐을 때 사고율을 낮춰준다라고 하면 제도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네. 지금 페달 블랙박스는 글쎄요, 사고율이나 급발진 추정 사고들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글쎄요, 현재 이미 나와 있는 블랙박스 중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 후방 카메라, 네. 두 번째 채널 같은 경우를 발 쪽으로 돌리기만 해도 실제 페달 블랙박스와 동일한 효과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 2013년에 구매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중고차로 판매했지만 한 5년 동안 사용하던 차의 후방 카메라를 발 쪽으로 돌려서 저는 이미 페달 블랙박스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보다 2배, 3배 가격을 주고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를 페달 블랙박스로 좀 돌리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 이 대중교통 운전자의 고령화도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적성 검사가 형식적이다, 정밀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있습니다. 현재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우리가 보통 자격 유지 검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제도가 65에서 69세까지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각, 청각, 공간 판단력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합격률이 90% 이상이거든요. 결국은 변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네. 또 택시기사의 경우는 2019년부터 이런 자격유지 검사를 의료기관의 적성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검사 또한 뭐 키나 몸무게 등만 측정하면서 기본적인 신체 검사에 치중돼 있어서 네. 실효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고령이 아닌 고위험 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VR을 이용한 검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형식에 그치는 시험보다는 실질적인 현 상황, 운전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급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정밀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위험 운전자라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고령 운전자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본 이어서 내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비중이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 관리 상태에 따라서는 실제 운전에 대한 적합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 유무를 떠나가지고 어떤 질환이나 질병 또는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따라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고위험자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고위험 운전자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 경력이 많을수록 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좀 느슨해지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단 타당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운전 네. 경력이 많고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사고가 전혀 없었던 분들이 대개 급발진 같은 주장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조금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8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늘부터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 후보자는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해 방통위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얽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오늘 오전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재판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지난달 재판부는 되도록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을 발표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당 지지율 회복 방안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최근 불거진 여사 문자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2027년 초에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2년 6개월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회유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르면 오늘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각 대학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둔 만큼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 병원이 하반기 인턴 레지던트 선발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려면 늦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그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탈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금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바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복귀자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인책에도 전공의 대거 복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늘부터 노동자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측의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총파업의 목적은 생산 차질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만 9천 명 이상의 조합원 가운데 몇 명이 파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전체 직원 휴가와 임금 인상률 상향,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온 노조는 지난 1일 사측과의 3차 사후 조정 이후 평화적 쟁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또 이번 총파업으로도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오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매출 조건을 완화해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1, 2차 지원사업 신청자 가운데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나 싶었는데 소비자도 상인도 식당 사장도 울상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장마가 한창인 요즘 채소 가게 상인은 더 고달픕니다. 쉬지 않고 관리해도 잎채소는 반나절 만에 시들고 물러져 반은 버립니다. 비 오고 값이 오르면 손님 발길도 뜸해집니다. 한 60% 정도 돼요. 얼른 안 팔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물이 흐르면 이게 다 버려요, 내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적상추 상품 기준 소매 가격은 일주일 만에 17% 넘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35% 비쌉니다. 쌈배추도 일주일 만에 26% 올랐고 평년보다 70% 넘게 비싼 당근도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박과 복숭아, 자두에 이어 기다리던 아오리 사과까지 나오면서 과일값은 안정되고 있지만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이런 재래시장들을 찾는다거나 아니시면 이제 동네 마트보다는 한 번에 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아서 방문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값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단골을 놓칠까 재료를 아낄 수도 없는 식당 사장들도 울상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년 넘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들은 특히 껑충 뛴 식재료값과 에너지 비용, 임대료는 물론 특히 인건비 상승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도 배로 올랐어요, 배로. 인건비는 1년 전에 한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 해요. 장마가 끝나도 올해는 비와 폭염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에 먹거리 물가는 내내 서민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장화와 습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산과 장화가 필요하겠는데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비는 강약을 반복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잦아들면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장맛비가 습도를 끌어올리겠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에서는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 시간대별 기온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3.8도, 체감 온도는 27도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은 27도 정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후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자정 무렵에는 24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기 북부지방에 시간당 3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 지방에는 산사태 특보와 함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현재 중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 중반부터는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네, 장마 전선이 북상해 수도권에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에는 정체가 일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 일부 일대에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호우특보도 발령됩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날씨 전해주시죠. 네, 새벽 시간 한때 빗줄기가 붉어지기도 했었는데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도 비가 조금씩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비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이렇게 손에 우산을 하나씩 들고서 출근길에 나선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빗길에 현재 서울 교통 상황은 평소 월요일보다 다소 정체되는 모양새입니다. 출근 시간대 수도권 일대에 호우 예비특보가 대부분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 9시를 기준으로는 포천과 가평 등 경기 북부, 그리고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어서 비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 출근길 인천과 경기 서해안은 바다 안개 유입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질 것이라고 예보를 했었는데요. 경기도는 아침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밤사이엔 경북 북부와 충청권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북 안동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만 180mm 가까운 폭우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강물이 불어나면서 마을 4곳이 고립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밤사이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겼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서 접수됐습니다. 저지대나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은 피하고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금강과 낙동강 유역에서는 홍수경보나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교량들도 있습니다. 방송 등을 통해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픽 통해서 지역 곳곳에 내려진 호우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9시부터 발효 예정에 있는 특보 상황을 살펴보면요. 대전과 충남, 논산 등 충청권 3개 지역, 그리고 경북 상주 등 6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지역 20곳, 강원 춘천과 충청, 경북 곳곳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통제와 주민 대피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경북 일부 지역 홍수경보에 이어 곳곳에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CCTV 통해서 지역별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대전시 복수교의 모습입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이고요.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각 아래로 거센 물살이 보이고 있고요. 화면 한가운데 나무가 조금 나와 있는데 물에 잠겨 있습니다. 수위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대전시 복수교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대전시 만년교입니다. 이곳은 따로 특보는 없는데요.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수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역시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가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대전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각입니다. 물살이 거세진 상황인데 1시간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물살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이 이곳도 현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낙동강에 있는 경북 영양 청암교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요. 경북 상주 지역에서는 화계교, 후천교 등 3곳에 각각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강에 있는 충북 옥천의 옥각교와 충남 금산 문암교, 조금 전 현장 CCTV 통해 전해드렸던 대전 복수교를 비롯해 임창교에도 현재 시각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의 제방이 무너진 걸 두고 인재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쯤 위험 수위에 올랐는데 비상용 모래주머니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무너진 제방 사이로 덤프트럭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화물칸에 가득 실렸던 모래는 급류에 휩쓸려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수장된 낡은 트럭만 18대. 준설선 2척이 가세해 흙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수면 아래 제방 경사면에 골재를 빨아들여 붕괴를 재촉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刚刚这50米宽，他们说已经80米宽了。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인 후난성 둥팅호 제방에서 균열이 발견된 건 5일 오후 4시쯤. 처음엔 주변에 모래주머니만 제대로 갖췄어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일주일 전쯤 호수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사전 대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붕괴 구간은 220m 넘게 커졌고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주민 5,700여 명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복구 작업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인터넷 생중계는 통제됐습니다. 刚刚被禁播了，说拍到那个危险的那个场景了，被禁播10分钟。 홍수를 막기 위한 2차 제방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얼마나 위태로운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해피블리크 광장. 시민들이 한데 모여 환호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느 동상엔 삼색기가 올라갑니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이 1당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이 2위.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극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날 전망입니다. 극우 정당으로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집권하겠다던 야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En assumant délibérément de paralyser nos institutions. Emmanuel Macron n'a pas simplement poussé le pays vers l'incertitude et l'instabilité, il prive en conséquence et pour de longs mois les Français de toute réponse à leurs difficultés quotidiennes.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며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프랑스에서 좌파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Le président doit s'incliner et admettre cette défaite sans tenter de la contourner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Le Premier ministre doit s'en aller. 당장 아딸 총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범여권과 좌파 연합이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큰 만큼 이른바 동거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하마스가 영구 휴전 요구 포기를 포함한 새로운 휴전안을 내놓고 이스라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투 재개 금지 등 4개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발발 9개월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질 석방 협상 타결과 네타냐후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와 경전철 선로를 봉쇄하는 등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I'm here to demand the government to agree to a deal to release the hostages now, stop the war, and go to elections, which is what 70% of the people of Israel are asking for and demanding for months right now. 휴전 협상과 관련해 하마스는 지난 4일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고집해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고 군인과 남성 등 남은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실 성명을 통해 하마스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 항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휴전에도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투 재개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공격 재개 금지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와의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가자 전쟁에 무력 개입해온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הפסקת אש שם והגעה להסדר, כאן ממשיכים להילחם ועושים את כל מה שצריך. והדבר הזה הוא שמביא את התוצאות.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졌던 휴전 협상. 복잡한 이해관계에 막혀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도 있었는데요. 아기 판다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선 처음 쌍둥이로 태어난 판다 자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출생 직후 200g도 채 되지 않던 작은 몸집은 1년 사이 무럭무럭 커져 3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덕분입니다. 쌍둥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2배의 행복을 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생일 선물로는 걸림돌 없이 쭉 뻗은 삶을 기원하는 나무 자동차와 대나무, 당근으로 꾸민 커다란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돌잡이 행사. 5가지 대나무 모형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던 언니 루이바오는 건강을 뜻하는 아령을, 동생 후이바오는 인기를 뜻하는 마이크를 선택했습니다. 사전 초청된 현장 관람객 60여 명뿐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에도 3만 명 가까운 누리꾼이 모여 쌍둥이 판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너무 오늘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돌까지 맞이했다는 게 너무 저도 엄마로서 뭔가 엄청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고 너무 축하합니다. 사흘 전 중국으로 날아가 쌍둥이 판다의 언니 푸바오와 재회했던 강철원 사육사는 앞으로도 팬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푸바오에게 잘 다녀왔고요. 어제 무사히 제가 도착을 했고 푸바오는 지금도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더위 속 일상에 지쳤던 시민들은
귀염둥이 막내의 첫 생일을 맞은 판다 가족을 축하하며 잠시나마 여유와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우리 문학작품에 대한 해외 관심이 뜨겁습니다. 해외 주요 문학상에서 우리 작품을 꾸준히 주목하고 있고 출판이나 번역 문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호텔 행사장이 외국 출판사 관계자로 가득합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저작권 수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권을 비롯해 29개 나라 100개 출판사가 참석했고 수출 상담만 1,2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참여 출판사와 상담 건수가 올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커상이나 라가치상과 같은 주요 해문학상들의 꾸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벨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은 2016년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황석영의 철도원 3대 등 우리 작품을 3년 연속 국제부분 최종 후보작으로 올렸습니다. 아동문학계 최고 권위인 안드레센 상과 프랑스의 메디치 문학상, 미국의 전미 도서상, 노틸러스 출판상 등도 최근 우리 작품을 수상작이나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이잖아요. 그것들이 외국 독자들에게 가서 어떤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보편적인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들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계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저변이 너무 취약합니다. 크게 보면 성인 독서율이 10년 새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문학 작품은 더 읽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작품의 해외 번역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각종 문학 출판 지원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지원 사업의 두 축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협회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 배분을 놓고 해를 넘겨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협은 지금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제 수익금 관련돼서 재정산 문제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도서전과 관련된 감사 문제가 도서전에 대한 감사로 이해하는 수준은 벗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문열의 소설을 시작으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우리 작품이 유럽에서 주목받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오롯이 우리 정부와 출판계, 크게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문인 인천은 최근 1년간 전국 시도 가운데 관광객 증가율 1위에 올랐는데 외국인 방문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 지난 2017년 개장한 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난해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미리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올해도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일본인 수요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거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중국 또 추가적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좀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종도에 개장한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최근 우주와 하늘을 테마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이 같은 콘텐츠와 K-팝 등 다양한 공연 유치로 매달 수십만 명의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의 관광은 이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관광객 증가 조사를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이 9.8% 증가로 1위였습니다. 방문자 수에서 서울과 부산보다도 증가율은 높았습니다. 인천시는
특히 해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항공 노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의 인천 관광을 늘리기 위해 관광버스 임차비를 일부 지원하고 선상 입국 심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또 인천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앤 크루즈 관광, 특히 환승 관광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글로벌 축제, 또 맥강 파티와 같은 이벤트 관광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해외 관광객의 목표를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수준 14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주말과 휴일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모 씨를 면담했습니다. 이번 주 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추기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자 가해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추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대병원에서 운전자 차모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차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10개가 부러지고 폐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반쯤 병원을 다시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차 씨가 병원을 나서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체포영장과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부딪힌 BMW와 소나타 차주 2명과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초점은 차량을 급발진 여부와 역주행을 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씨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인이 이전 참고인 조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내세운 겁니다. 하지만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 기록을 조회해봤더니 차 씨와 부인이 함께 몰던 가해 차량이 앞서 6차례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조사를 2-3차례 더 진행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청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력 40년 이상의 운전기사였는데요. 초보 운전자들보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사고를 훨씬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을 내며 유례없는 도심 교통사고로 기록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가 경력 40년이 넘는 베테랑 버스기사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사고를 잘 내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 때문인데 실제로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통념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발생하는 사고 20만 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2만 건 이상이 경력 15년이 넘는 베테랑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들이 낸 사고는 전체의 2.5%로 5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을 베테랑 운전자들이 내는 셈입니다. 오랜 운전으로 자신감이 붙어 있는 이들인데 정작 면허를 한 번 딴 뒤에는 제대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들은 10년에 한 번 면허를 갱신하면서 신체 검사만 받습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만 75세 이상이 되어야만 의무 교통안전교육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10년에 한 번 면허를 갱신할 때만이라도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시간 내가지고 교육을 받겠습니까?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할 때 온라인이라도 1시간이라도 교육을 국민한테 해줘야 된다. 면허갱신 절차를 손보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제주 마라도 남서쪽 먼바다에서 연락이 끊겼던 한국인 요트 승선원이 실종 신고 8시간 만에 해경과 교신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19.5톤급 세일링 요트 승선원과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요트가 마라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제주도 쪽으로 항해하고 있고 한국인 승선원 3명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체는 모두 새끼 고양이로 추정되는데 한 마리는 다리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고양이들이 발견된 곳에서 최근 제초 작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들을 죽은 건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노병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무죄라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벗게 된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8년 육군 7사단 소속이었던 일병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가병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포획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며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고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재차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A씨는 다시 상고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재작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총장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A씨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고제 절차 덕분에 44년 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벗게 된 A씨. 검찰은 앞으로 A씨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인 오늘 북한에서는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른바 선대 지우기를 통한 김정은의 단독 우상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 참배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앞두고 북한은 최근 찬양과 추모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언제나 인민들 속에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시어 그들을 이끌어주신 어버이 서령님의 숭고한 모습 그려보며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을 사회주의 북한의 시조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따르는 게 김일성의 소원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했는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은 영원한 주체 태양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그동안 자제해오던 태양 호칭을 김일성에게 다시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단독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 30주기 추모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추모랄지 태양절이나 또는 광명성절 해가지고 이제 출생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규모를 계속 줄여가면서 포인트는 이제 김정은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개인 숭배가 지금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고 따라서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30주기 행사를 통해 김정은 우상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남측이 접경지대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던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정세 격화의 도발적 행동이자 자살적인 객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담화문에서 국경 가까이 다가서며 감행되는 한국 군대의 무분별한 실탄 사격 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까지 이번 순방은 대부분 안보 관련 일정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 만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같은 경제 외교에 무게를 뒀던 직전 순방과 달리 이번엔 대부분 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북한 도발과 북러 조약 체결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첫 방문지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본부가 위치한 하와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사령부를 찾아 사령관 브리핑을 받을 예정으로 앞서 루스벨트 항공모함 방문 때와 같은 안보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한 미군을 담당하는 인태사령부는 책임 지역 규모가 지구 표면 절반에 달하는 미군 최대 통합사령부입니다.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로서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안보 순방의 다음 핵심 일정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참석입니다. 한국은 나토 32개 동맹국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초청됐습니다. 이들 3개 나라는 한국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불렸는데 이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란 이름으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들 간의 협력 방안도 이번 나토 회의에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앞서 2022년 나토 회의를 계기로 5년 만에 열린 데 이어 지난해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하반기 다자회의 등도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엔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 한일 양자회담 성사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여야 대치로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이 무산된 가운데 오늘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됩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 제표 결과 검사 탄핵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의사 일정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을 발표하고 여사 문자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갑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호남 제주 권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 후보는 총선 참패 후 당 지지율 회복 방안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최근 불거진 여사 문자 논란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첫날인 내일 후보 등록과 함께 연임 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원들에게 이재명 2기 체제 구상과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남지사 출신 김두관 전 의원도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출마 여부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더는 아시아의 맹주라는 별명이 무색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지 꼭 10년 만에 사령탑 복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5달 가까이 끌어온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결국 홍명보 울산 감독이었습니다. 최종 감독 선임 날짜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내파인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겁니다. 애초 최종 후보에는 박은호와 포엣 등 외국인 감독이 거론됐습니다.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이들과 면담하기 위해 최근 유럽으로 떠났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을 1년 앞두고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성적도 그랬지만 훈련 기간 중 토지 매입과 브라질 현지 회식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홍 감독이 사퇴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철저한 저의 반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을 끝까지 받고 제가 떠나는 게 저의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리스만 감독 체제로 졸전 끝에 아시안컵 4강전에서 좌절한 이후 황선홍,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로 겨우겨우 꾸려온 축구 대표팀. 결국 10년 만에 또다시 홍명보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5개월째 공석이던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축구계 혼란을 잠재울 적임자라는 평가와 결국 돌고 돌아 국내파 감독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잠시 뒤에 공식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미리 전문가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애초 네.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으로 방향을 잡고 100명 넘게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울산 네. HD의 홍명보 감독을 차기 사령탑으로 내정했습니다. 우선 결정 배경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뭐 배경이라고 할 게 복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감독으로 다시 유턴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무능력이 다시 한번 노출된 것 같아서 팬들도 지금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5개월에 걸쳐서 100명 넘는 외국인 감독을 만났다고 하는데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지 못해서 홍명보 감독으로 이번에 결과적으로 선임을 한 거라고 한다면 무능력한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원래 애시당초 원래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좀 선임하고 싶어 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기류가.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던 거라면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능력하건 아니면 5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한 거냐, 혹은 뭐 팬들에게 그동안 혹은 그러면 뭐 속인 것이냐, 이런 질문에 협회는 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자, 사실 홍명보 감독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감독직을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축구협회의 네. 설득으로 이틀 만에 급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제 유럽을 가서 포엣 감독과 박은호 감독을 만나고 왔었고요. 이제 금요일에 돌아와서 홍명보 감독에게 상고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든 외국인 감독의 접촉이 무산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선택지는 홍명보 감독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고심 끝에 하루 정도 고민을 했고 토요일에 이제 수락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주말에 이제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대표팀 감독을 두고 해외파냐 국내파냐 논쟁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갈등 끝에 전력 강화위를 이끌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기도 했잖아요. 자, 보통 네.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좀 사퇴를 했다,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났다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해석할 때 보면 정몽규 회장과의 어떤 갈등, 충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충돌을 해서 갈등을 빚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라는 조직은 회장과 위원장이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회장의 어떤 그 뜻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질한 것이지 뭐 충돌을 해서 저는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회장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사실상 축구협회는 경질했을까를 놓고 보면 이거는 제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인데요. 지금 급진전되지 않았습니까? 홍명보 감독으로 이제 유턴하는 과정이. 그러면 5개월 동안 당연히 이런 질문들, 미디어와 팬들의 질문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5개월 동안 100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라고 하는 질문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5개월 동안 그 시간을 허비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정의성 위원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즉, 이 책임론의 어떤 희생양으로 저는 정의성 위원장을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빠르게 이제 홍명보 감독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홍명보 감독의 네. 지도자 커리어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로서는 사실 굉장히 좋았던 시절과 좀 어려웠던 시절이 다 나눠져 있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은 뭐 한국 축구 역사에 굉장히 획을 걷던 그런 일이었고요. 하지만은 브라질 월드컵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과정도 그랬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번 커리어에 힘든 과정을 좀 밟았고 그 이후에 이제 축구협회 전무이사로서는 행정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잘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K리그로 돌아와서 울산 지금 이제 울산 HT인데요. 울산에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감독으로서는 국가대표 감독으로서는 1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경력 그리고 최근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홍명보 감독이 지금 상황에서 적임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 뭐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지 않았고 국내파로 가야 된다면 국내파 감독들 중에서는 월드컵 경험도 있고 현재 성적도 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적임자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지만 하지만 그거는 그 관점이 너무나 대표팀 관점입니다. 그러면 K리그와 울산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시즌 도중에 이렇게 감독이 그냥 떠난다. 그것도 한참 우승 다툼을 해야 되는데 떠난다. 라고 하는 게 일단 그 하나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 감독으로 제안하자면 홍명보 감독이 적임자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벤투 감독 이후에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축구,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북중미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어떤 축구의 트렌드, 전술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싸울 수 있는 조금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많은 다양한 경험들, 전술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지도자가 오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즌 중에 그 프로팀 감독을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팬들의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비판 의견도 전해 주실까요? 전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2월이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면서 당시 때도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때 울산 팬들과 K리그 팬들 또 많은 축구 팬들이
시즌을 앞두고 그렇게 감독을 빼가는 게 어딨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 두 가지의 여론, 또 합리적인 어떤 지적에 축구협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2월과 지금 이 시점에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지금 빼와야 하는 이유. 시즌 도중이죠. 그다음에 외국인 감독 선임하기로 했었죠. 2월과 지금이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짧게 이 울산 감독 공석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뭐 공식적인 좀 발표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각에서는 뭐 겸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건 쉽지는 않고요. 물론 뭐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김천 상무가 K리그에서 1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울산이 2위로 좀 되어 있고 뭐 강원이라든지 포항의 어떤 추격도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빨리 좀 좋은 감독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울산이 그래도 보면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에 어떤 결정을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간략하게 홍명보 감독이 잘 할 것인지 개인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요? 홍명보 감독은 우리가 이제 감독을 크게 분류할 때 전술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감독이 있고요.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이렇게 원팀으로 딱 묶으면서 확 끌어가는 감독이 있는데 약간 후자에 가깝습니다. 일단 선수들을 하나로 뭉쳐서 확 끌어가는 능력이 좀 있는 감독이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 때 뭐 선수단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묶어서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전술적인 디테일이나 세계적인 어떤 축구의 흐름, 트렌드에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일각에서는 외국인 코치진을 데려와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채워 나간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사령탑 공백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의견 전해주시죠. 협회가 바뀌어야죠.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번에 5개월 동안 감독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비단 이번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의 기습적인 사면 사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파리 올림픽 무려 40여 년 만에 올림픽 본선에 가지 못하는 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무능력하거나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약간 땜질 처방하듯이 지금도 5개월 동안 감독 선임 되지 않았는데 홍명보 감독을 딱 내세워서 이거를 무마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 사과를 하지 않는지. 파리올림픽에 가지 않았고 그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감독도 이렇게 5개월 동안 공석으로 갔으면 당연히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사과. 행동들이 꼭 뒤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밤사이 경북 일부 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여름 처음으로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수도권에는 오늘 하루 최고 1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낮까지 최고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 주변에서는 접근을 피하시고요. 또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충청과 경북, 전북 지방에 걸려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 지역에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져 강한 비구름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현재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전북 북부와 경북 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경북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와 함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도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주 중반부터는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단단히 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와 머리의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